오늘 수업은 지난주에 이어서 사회계약서 얘기부터 시작을 할게요. 일단 이제 필기하면서 한번 듣고, 그 다음에 필기하고 나서 다시 설명을 할게요. 제목은 사회계약서. 사회계약서를 주장한 학자가 3명인데, 첫 번째로 나오는 학자가 홉스입니다. 홉스. 스미 지난주에 잠깐 얘기했는지 모르지만 이 학자들별로 인간의 본성에 대한 일단 정의를 내려요. 홉스는 인간의 본성에 대해서 성악설을 주장합니다. 그래서 인간은 본성적으로 악하다. 그래서 국가가 만들어지기 이전의 상태를 자연 상태라고 한다. 지난주에 한번 얘기했는데 굉장히 중요한 표현이야. 사회계약론자들은 여기서 말하는 사회는 주로 국가를 말하는데 국가가 만들어지기 이전의 상태를 자연 상태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다시 한번 국가 이전의 상태입니다. 국가 이전의 상태. 즉 국가라는 게 아직 만들어지기 전의 상태가 바로 자연 상태인데 자연 상태에서의 인간은 어떻다고 말했냐면 홉스는 만인에 대한이라고 하지 말고요. 만인의부터 할게요. 만인에 대한 투쟁 상태이다. 즉 국가가 생기기 전에는 사람들과 사람들이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뭐 하는 상태냐면 싸우고 경쟁하는 상태예요. 만인에 대한 투쟁 상태. 그래서 여기 말하는 내용이라는 건 사회계약설의 내용이야. 사람들이 만인에 대한 굉장히 혼란스러운 투쟁 상태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어떤 계약을 하냐면 절대 군주에게 개인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주권을 줘요. 사람들이. 계약에 의해서 주는 거야. 양도하는 겁니다. 양도하고, 우리는 오히려 너에게 주권을 주고 너에게 복종하겠다. 복종입니다. 복종. 글씨가 이상한데. 복종. 대신에 질서 있는 사회를 만들어 달라. 라고 해서 홉스는 특이하게 사회계약서를 짜지만요. 이 표현 되게 중요해. 주권을 양도했다라는 건 한 번 주면 되찾아올 수 없는 거야. 사람들이 군주에게 주권을 줬어? 주고 난 다음에, 그거 마음에 안 드니까 다시 군주한테 되돌려달라고 할 수 없어. 한 번 주면 영원히 주는 거기 때문에 어떤 말이 나오냐면, 결과적으로 주권은, 나라를 다스릴 수 있는 권력은 군주한테 가버려요. 그래서, 너무 중요합니다, 이거. 홉스한테 주권은 결국, 처음에는 개인들이 갖고 있었지만, 절대 군주에게 양도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주권은 누가 갖고 있는 게 되는 겁니까? 군주. 그래서 얘는 별표하셔야 돼요. 홉스에게 주권은 결과적으로는 군주한테 있다. 그래서 군주 주권제가 되어버립니다. 군주 주권제. 그래서 홉스가 말하는 정치 형태는요. 개인들로부터 주권을 받은 군주가 나라를 통치하기 때문에 민주주의 국가가 아니에요, 홉스한테는. 정치 형태는 절대 군주제입니다. 절대 군주제. 군주가 막강한 권한을 가지고 나라를 통치하는 그런 형태가 돼버려요. 그래서 절대 군주제를 주장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착각을 해요. 홉스가 사회계약론자가 아닌 줄 알아. 하지만 우리 지난주에 배웠던 시민혁명 이전의 유럽은 왕권 신수설이었어. 절대 군주는 절대 군주, 똑같이 절대 군주, 즉 절대 군주라는 거, 군주는 왕을 말하는데 왕이 절대적인 권한을 갖고 있는 게 절대 군주제거든? 근데 사회계약서 이전의 절대 군주제는 왕의 권한을 누가 준 거였어? 신이 준 거였단 말이야. 하늘에 있는 신. 그게 왕권 신수설인데 홉스는 사회계약론자이기 때문에 똑같은 절대 군주제는 맞아. 군주가 절대적인 권력을 가지고 나라를 다스리는 게 맞는데 대신에 이 군주에게 주권을 준 게 신이 아니라 누구란 얘기야? 개인들이란 얘기야. 그거 너무 틀려요. 그러니까 홉스를 절대군주제를 주장했다고 해서 사회계약론 이전, 즉 시민혁명 이전에 있었던 절대 왕정과 똑같다고 보면 안 돼. 결과는 같아. 결과는 둘 다 누가 다스리는 거야? 왕이. 하지만 절대 왕정의 왕의 권력은 신이 준 거고
하나님이 하늘에 있는 신이 준 거고 여기서 말하는 홉스의 절대 군주제의 군주의 주권은 개인들이 준 거예요. 백성들이 준 거야. 물론 못 찾아. 한번 줬기 때문에. 하지만 그 권력의 원천이 어디서 왔냐는 되게 중요한 거지. 일단 홉스는 그래서 국가는 누가 만든 거야? 개인들이 약속한 거예요. 여기서 홉스는 무슨 약속을 한 겁니까? 개인들이 국가가 있기 이전에는 만인의 말에 대한 투쟁 상태이기 때문에 약한 애들은 전쟁이나 싸움에서 패배하고 그래서 약육강식이랬지? 강한 애들만 살아남는다 그랬잖아. 그게 너무 싫어서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 군주에게 스스로 주권을 양도한 거야. 오케이. 그 다음 두 번째 학자가 로크입니다. 로크. 로크는요. 인간의 본성은 없다. 성무 본성은 없다야. 뭐가? 선과 악이 없다. 그래서 성무 선악설인. 이 말이 뭐냐면 인간이 태어날 때는 착하다거나 나쁘다거나 선하다거나 악하다거나가 정해져 있지 않다는 얘기예요. 태어날 때는. 그래서 다른 말로 뭐라고 하냐면 인간의 본성은 원래 아무것도 없는 백제다. 아직 착해지지도 나빠지지도 않았다는 뜻이에요. 성무, 선, 악설, 다른 말로 백지설 그래. 그러면 그 말에는 똑같이 선생님이 이제 계속 똑같이 정리를 할게요. 로크는 그러면 국가가 만들어지기 이전에 자연 상태에서 사람들은 어땠냐? 자, 봐. 본성이 다르기 때문에 자연 상태의 모습이 다를 거야. 홉스 같은 경우는 인간의 본성이 악하다 그랬지. 악하기 때문에 어때 사람들이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투쟁하잖아요. 서로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싸우지만 로크는 인간의 본성이 악하지도 않고 선하지도 않다 그랬기 때문에 자연 상태가 홉스랑은 다를 겁니다. 어땠는지 한번 봐봐요. 일단 사람들이 악하지는 않기 때문에 평화롭답니다. 국가 이전의 상태도 평화로우나 근데 문제가 있겠지. 평화로우나 일부 즉 모든 사람이 아니라 일부 욕심이 많은 즉 일부 탐욕스러운 사람들에 의해 일부 탐욕스러운 사람들에 의해 각각 개인의 권리의 보장이 불확실한 겁니다. 불확실한 상태다. 뭐 홉스보다는 훨씬 낫죠. 홉스는 계속 싸우는 투쟁의 상태인데 로크에 의하면 그래도 어때요? 불확실해요. 불확실해. 안정적이진 않다는 얘기입니다. 불확실해. 그래서 사람들이 뭐 할 거야? 계약할 거야. 불확실하니까. 질서 있는 상태를 위해서. 자, 자연은 자연이 주는 권리, 즉 주권을 얘기해. 이 자연권 안에 주권이 들어가. 자연권의 전부가 아니라 일부. 전체가 아니라 일부를, 자, 자연권의 일부를 신탁, 맡깁니다. 중요한 단어 나왔어요. 자, 위에 봐봐. 위에서 홉스는 주권을 뭐 했댔어? 양도했댔지. 양도의 뜻은 한 번 주면 영원히 되찾을 수 없다는 뜻이거든. 근데 신탁은 아니야. 자연권이라는 것도 권리야. 여기서 말하는 주권과 같은 개념이야. 근데 그걸 신탁했다는 얘기는 맡겼는데 너 신탁 통장 이런 얘기, 신탁 은행 이런 얘기가 있거든. 그러면 신탁은행은 뭐냐면 내가 돈이 여유가 있을 때 맡겼다가 필요할 때 찾을 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홉스랑 로크의 가장 큰 차이점은 홉스는 주권을 군주에게 한 번 줬지. 주면 영원히 주는 거였지. 하지만 로크는 주권을 맡기는 거야. 그러면 이 말은 반대말로 뭐 마음에 안 들면 찾을 수 있다는 뜻이야. 되게 중요해. 일부를 신탁해요. 여기는 자 맡겼다가 되찾을 수 있어요. 되찾을 수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신탁은. 근데 얘는 영원히 주는 거예요. 영원히 주는 겁니다. 찾을 수 없어요, 얘는. 그 차이가 있어요. 자연권의 일부를 신탁합니다. 누구한테 신탁하냐면 통치자한테 신탁하는데 그래서 그 아래 만약에 자연권을 신탁했는데 자연권을 지켜주라고 신탁했는데 지켜주지 않고 오히려 침해하면 자연권을 침해한 정부에 대해선 저항할 수 있어요. 저항권.
저항권을 인정한다. 이 말은 되찾아올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저항권을 인정합니다. 정부에 대해서. 그럼 여기서 자연권의 일부를 누구한테 줬다는 얘기예요? 정부한테 맡겼는데 오히려 그 정부가 국민의 자연권을 지켜주는 게 아니라 침해한다면 거기에 대한 뭐가 있다? 저항권 너무 중요하죠. 저항권 얘기를 지금 누가 처음 하고 있습니까? 로크가 처음 해. 그래서 나중에 시험 문제 풀 때 저항권 얘기가 나오면 로크예요. 로크. 알겠지? 어떤 문제에서 저항권을 주장했다. 그래서 얘는 결과적으로 나라의 권력은 국민한테 있어요. 국민이 정부에게 맡기지만 되찾아올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얘는 뭐야? 국민 주권설이야. 완전 틀리지? 아까 위에서 홉스는 군주에게 권력이 있다고 했지만 얘는 결국 주권은 국민한테 있다. 국민 주권설입니다. 국민 주권설. 그리고 또 하나 로크가 주장했던 것 중에 나라의 정부의 권력은 두 개로 나눠야 된다. 이권 분립을 얘기해요. 그럼 뭐와 뭐로 권력을 나누냐? 이권 분립, 입법권과 그 다음에 집행권으로 나누자. 근데 뭐 현대민주주의 국가들은 이권 분립이 아니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국가 권력을 세 개로 나눠서 삼권 분립인데 로크는 이권 분립을 주장해. 우리가 쓰고 있는 현재 삼권 분립이거든. 우리나라는 국가 힘을 세 개로 나눴거든. 입법권, 집행권 하나 더 있어. 사법권이. 그건 몽테스키웨라는 학자가 주장한 설이야. 그래서 삼권 분립은 내가 따로 써줄게. 로크는 이권 분립을 주장합니다. 그리고 로크가 말하는 정치 형태는요. 자, 국민들이 주권을 갖고 있지만 직접 정치할 수 없기 때문에 뭘 주장합니까? 대의제. 대표를 뽑아서 하는 정치 형태인 대표제. 대의제. 그 다음에 군주가 있어도 괜찮아요. 대신에 군주가 있긴 있는데 헌법에 따라 입헌이죠. 입헌. 헌법에 따라 통치하는 입헌군주제를 주장합니다. 입헌군주제. 우리 지난주에 입헌군주제 얘기했어. 우리 계속 정치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통치 방식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어야 됩니다. 군주는 왕을 얘기해요. 하지만 이때는 입헌군주제 이 군주는 힘이 없습니다. 헌법을 입법부인 의회가 만들고 그 의회에 따라 정치하는 게 입헌군주제이기 때문에 뭐야 이게 너무 많이 줘 어떡하지? 되돌리는 방법이 없나요? 예? 오케이. 그게 낫겠다. 좀 들어도. 자, 다음요. 세 번째 사상가를 쓸게요. 세 번째 사상가는 루소입니다. 루소. 룩소는 예상했듯이 인간의 본성은 착하다고 말했어요. 성선설이지. 그러면 루소는 성선설이기 때문에 루소한테 국가가 있기 이전의 자연 상태는 좋아요. 착한 사람들이 있잖아. 그래서 여기 써있어. 루소한테 국가 이전의 상태는 초기에는 평화로운 상태였답니다. 인간들의 본성에 착했기 때문에 초기에는 평화로운 최선의 상태였대요. 좋았어. 근데 국가 안 필요하죠. 초기에는 평화로운 최선의 상태이나 뭐가 생기냐면 나중에 이게 생겨요. 사유재산. 사적 소유. 사적 소유. 다른 말로 개인이 소유하는 재산, 사유재산. 사적 소유로 인해, 사유재산으로 인해 빈부격차가 발생하면서 불평등한 상태가 됩니다. 이 불평등한 상태가 심각해지면 문제가 생기죠. 그래서 뭐 했다는 얘기가? 국가를 만들어. 이 불평등한 상태를 개선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계약을 통해서 국가를 만드는데 루소가 한 가장 중요한 얘기는 그러면 얘네는 루소는 어떻게 나라를 통치하냐? 잊지 마. 일반 의지. 어려운 단어지만 일단 발표해. 일반 의지에 입각하여 정치 공동체를 만든다. 정치 공동체를 구성합니다. 그럼 우리 학생들이 시험에서 나오지만 도대체 일반 의지, 루소가 말하는 일반 의지가 뭐냐 이렇게 묻는데 잘 들어. 이건 쉬운 말로 하면 모든 국민의 뜻이에요. 혹은 의견.
여기서 감 잡아야 돼. 일반 의지는 어떤 대표의 뜻이 아니라 모든 국민의 뜻이야. 그럼 이게 뭘까? 물론 루소도 루크와 마찬가지로 주권은 당연히 누구한테 있다고 말합니까? 국민한테 있다고 말하죠. 이건 루크와 루소의 공통점입니다. 국민 주권설, 국민에게 권력이 있다. 차이점을 얘기할게요. 정치 형태에서 갈라집니다. 루크랑 루소가 갈라지는 건요. 정치 형태에서 갈라져요. 오케이. 얘는 직접 민주주의야. 완전 다르지. 즉 국민들이 주권을 대표에게 빌려주거나 신탁하지 않아. 절대로. 국민이 직접 다스려. 이 말이야 결국. 일반 의지에서 다스린다는 얘기는 국민이 직접 나라를 다스린다는 얘기야. 아까 로크는 뭐였어? 대의제. 대의제는 간단민주주의야. 국민들이 대표에게 주권을 맡기는 거야. 현대민주주의는 다 대의제야. 우리나라도 국민들이 직접 정치 안 하죠. 국회의원이나 대통령 같은 대표에게 주권을 신탁. 대통령한테는 5년, 임기가 5년이니까 국회의원들한테는 4년 동안의 주권을 신탁하는 겁니다. 대의제라는 게. 하지만 루소는 아니라 했어요. 루소는 국민이 뭐 하라고 했어? 직접 정치하라고 했어. 완전 다르죠. 일반 의지가 모든 국민의 뜻이라는 표현을 쓰는 순간 이건 직접민주주의예요. 직접민주주의. 그래서 시험에 뭐가 너무 잘 나오겠어. 로크와 루소의 공통점은 국민주권설이지만 결정적인 차이점은 여기서 나와. 로크는 간접민주주의, 대의제가 간접민주주의입니다. 대표를 뽑아서 하는 거. 루소는 직접민주주의. 그 다음에 루소는 왜 직접민주주의를 말하냐면 이런 말을 해. 주권은 불가양하고 불가분하다. 자, 이 말이 뭐냐면 불가하다는 안 된다는 뜻이야. 낫이야, 안 돼. 뭐가 안 돼? 양도가 안 되고 아까 홉스처럼 누구에게 주권을 줄 수도 없고 그 다음에 로크처럼 주권의 일부를 자연권의 일부를 맡긴다고 그랬잖아. 그치? 나눠 갖는 거거든? 나눌 수도 없다 이런 뜻이야. 누구에게 주권은 양도도 안 되고 줄 수도 없고 맡길 수도 없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 국민이 직접 다스려야지. 홉스처럼 누구에게 군주에게 양도도 안 되고 주권은 그다음에 로크처럼 누구에게 맡기는 것도 안 된다는 얘기는 그냥 주권은 그대로 국민이 갖고 국민이 직접 뭐 하는 거야? 정치하는 거야. 얘는 너무 잘 나와요. 그냥 잘 나오는 정도가 아니고 반드시 내신 문제에서 다룹니다. 반드시. 어떤 식으로든. 이건 시험에 나오는 게 100%가 아니고 200%야. 그럼 당연히 뭐 하겠니? 시험 기간에. 얘를 공부해야겠죠. 하지만 이렇게만 암기해서는 안 돼요. 왜냐하면 문제 유형이 얘네를 가지고 계속 바꾸기 때문에 문제를 풀어봐야 돼. 일단 기본은 얘네 홉스, 로크, 루소의 특징을 외우고 그런 다음에 문제를 여러 개를 풀어봐야 돼. 그지? 그래야 얘가 사회계약설이 어떤 방향으로 나오는구나를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얘가 끝나면 숙제를 줄게요. 선생님 수정특강 줬는데 수정특강의 이 8페이지의 개념 체크 풀어보고 선생님이 하는 거 알려줄게요. 풀어보고 여기에 나와 있는 거 방금 설명한 것과 이 홉스, 로크, 루소에 다시 한번 꼭 읽어보고 얘 역시 풀어보고 자 해보세요. 선생님 하라는 거 개념 체크 2페이지 거 풀어보고 이 사회계약설 이 부분 읽어보고 모르는 단어는 질문하고 그런 다음에 넘어갈게요. 7페이지 제목은 뭐냐면요. 법치주의입니다. 법치주의. 그냥 우리 앞에 거 보지 말고 제목만 봅시다. 어떤 내용인지. 법이라는 걸 만들어 놓고 법에 따라 이제 치자는 꼭 알아야 돼. 통치야. 정치할 때 다스릴 치자야. 다스린다는 의미야. 그럼 법치는 뭐야? 법으로 다스린다는 뜻이야. 법을 만들어 놓고 다스리는 거야. 자, 우리 예를 들어 그냥 왕이 있어. 여기 통치자가 있고 백성들이 있어. 그런데 만약에 법치가 아니고 왕 마음대로 다스린다. 그걸 우리는 인치라고 표현해. 인치. 사람이 통치하는 거야, 그냥. 그래서 왕이 오늘 되게 기분이 좋아. 기분이 되게 좋은데 여기서 도둑질하는 애들이 이렇게 왔어. 재판을 받으러. 근데 왕이 기분이 좋아. 그럼 그래? 근데 뭐 훔쳤니? 야 많이 훔쳤구나. 근데 내가 오늘 기분이 좋으니까 집에 가. 이럴 수 있죠. 근데 그 다음날 왕이 기분이 되게 나빠.
안 좋아. 근데 그것도 훔친 애들이 왔어. 근데 빨간 조각 훔쳤대. 근데 내가 기분이 나빠. 어제는 금덩이를 훔쳤는데도 풀어줬거든요? 왕이 기분이 좋아서? 근데 오늘 왕이 기분이 나빠서 빨간 조각 훔쳤는데 이게 뭐야? 이게 사형. 이게 인치야. 기준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습니까? 다스림을 받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왕의 기분에 따라서 이렇게 처벌이나 모든 게 달라지잖아. 그럼 얼마나 불안하겠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 법치라는 건 왕의 기분과 상관없이 딱 법은 정해져 있어. 예를 들어 빨간 조각을 훔치면 벌금 얼마, 땅값을 그대로 내는 거야. 근데 금덩이를 훔치면 또 벌금 뭐 벌금이나 징역까지 갈 수 있고 이렇게 딱 법으로 정해져 놓으면 왕의 기분이 좋든 나쁘든 그 법에 정해져 있는 대로 너 빵 훔쳤구나. 그러면 너는 벌금 얼마. 너는 금을 훔쳤구나. 그럼 너는 벌금 얼마. 이런 식으로 법에 정해진 대로 다스리면 되는 거잖아요. 그죠? 어떤 게 훨씬 더 정의롭습니까? 사람의 인치가 아니라 법치가 더 정의로운 거예요. 물론 우리는 어디까지 봐야 돼? 그 법의 내용이 어떠냐도 봐야 되는데 그 전에 인치와 법치만 비교하면 이렇다는 얘기야. 어떤 게 더 질서 정연해? 법치가 훨씬 더 질서 정연하지. 법치가 없다면 법치가 아니고 인치라면 그 통치자 마음이에요, 진짜. 이거는 언제 어떻게 하루에도 소집권 바뀔 수 있는 거잖아. 그래서 인치의 반대말은 써봐. 아, 법치의 반대말은 뭐다? 인치입니다. 인치. 사람 마음대로. 마음에 의해서 다스리는 거. 하지만 민주주의 국가는 인치는 아니잖아. 어떤 민주주의 국가 인치입니까? 다 법치지. 그죠? 법을 정해놓고 통치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법치주의 뜻부터 볼 겁니다. 법치주의는 자, 자, 현대 국가에서 통치를 하는 곳, 다스리는 곳은 어딥니까? 우리는 국가라고 말합니다. 국가. 그지? 그냥 넓게는 국가 혹은 정부 이렇게 부르는데, 그러면 통치 주체인 국가. 그 국가 권력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부터가 어디에 써 있는 거야? 법에 써 있어. 만약에 법에 국가가 어디까지 할 수 있는지 안 써 있으면, 이거는 국가는, 자, 법에 안 써 있으면 국가 마음대로 할 수 있잖아. 국가가 예를 들어서 개인의 결혼 상대까지 정해준다. 끔찍하죠. 그러니까 그걸 또 국가가 어디까지 개인의 자유를 제한할 수 있는지가 다 어디에 써 있는 거야? 법에 써 있는 거야. 알겠어? 법에. 그래서 국가 권력은 어떻게 만들고 국가 권력은 어디까지 행사될 수 있고 국민의 자유와 권리는 어디까지 제한할 수 있는지 다 어디에 써 있는 거야? 법에. 특히 어디에? 법률에. 선생님, 법과 법률이라는 말을 하는데 우리 지난번에 법에 대한 얘기 안 썼었어요? 법의 레벨 썼나요? 법의 순서. 법에도 여러 단계가 있다. 헌법, 법률, 명령, 규칙. 앞에서 안 썼나요? 지금 헷갈립니다. 선생님이 헷갈리니 우리 나연이도 헷갈리는 것 같습니다. 안 썼어요? 법치주의 왔으니까 씁시다. 법이라는 말도 하고 법률이라는 말을 하는데 도대체 이게 무슨 차이가 있냐부터 얘기를 하고 갈게요. 자, 우리가 이 법치주의에서 법은 굉장히 넓은 의미야. 근데 법 안에는 여러 개가 있어. 그 법 중에 그 한 국가에서 가장 최고의 법은 바로 헌법이에요. 헌법이 가장 높아요. 왜냐하면 헌법은 뭐로 결정되냐면 국민투표로 결정돼요. 국민들이 직접 찬성과 반대. 찬반이야 투표라는 건 찬성하냐 반대냐에 따라서 통과가 됩니다. 그 다음이 헌법 밑에 있는 법이 법률이야. 여기서 말하는 법률. 법률은 어디서 만드냐면 얘는 국회에서 만들어요. 우리나라는 국회라고 부르고 일반적으로는 입법부라고 부릅니다. 세 번째 법이 뭐가 있냐면 명령이 있어. 명령도 법이야. 근데 이 법을 만드는 기관은 자 대통령과 행정부야. 각 행정부의 장관들이 만들어. 대통령과 행정부가 국회 밑에 있어 버립니다. 왜냐면 국회는 국민의 대표 기관이기 때문에 얘가 위에 있어 버려요, 지금. 국민의 대표 기관이 국회이기 때문에 잘 봐야 되지 않나? 국회가 만든 법률이 대통령과 행정부가 만든 명령보다 높은 법이에요.
자, 네 번째 가장 낮은 법이 조례와 규칙입니다. 조례도 있고요. 조례와 규칙. 이건 지방의회와 지방정부가 만들어요. 지방정부. 지방의회와 지방정부가 만들어. 얘는 중앙정부잖아. 그지? 대통령과 행정부는 이거는 중앙정부란 말이야. 중앙정부가 만드는 게 명령, 지방의회나 지방정부가 만드는 게 조례와 규칙이야. 이걸 다 뭐라고 부르는 거야? 법이라고 만드는 거야. 법이라고 부르는 거야. 그런데 그럼 선생님 왜 순서가 중요하냐면 지방의회나 지방정부가 만든 조례와 규칙은 자 봐. 조례와 규칙 위에 뭐가 있니? 명령이 있지. 조례와 규칙이 상위법인 명령에 어긋나면 얘네 고쳐 수정해야 돼요. 반대로 명령이 법률에 어긋나잖아요? 그러면 이 명령 고쳐야 됩니다. 법률이 더 높기 때문에. 근데 국회가 만든 법률이 헌법에 어긋나잖아요? 그럼 그 법률도 고쳐야 돼요. 법률보다 더 높은 게 뭐니까? 헌법이니까. 근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법치주의 국가, 법치주의 국가에서 이 법은 이 법 전체를 말하지만 헌법도 배울 거고 법률도 배울 건데 일반적으로는 이 중에서 가장 뭐가 많이 나오냐면 국회가 만든 법률이 제일 많이 나와요. 어쨌든 법치주의는 다 뭐뭐뭐뭐뭐가 자 번호 매겨 국가 권력의 구성, 권력의 행사,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제한할 때 다 뭐에 따라 한다? 법에 따라 이루어진다. 그래서 법률이라는 표현보다는 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이거 나오잖아 아까 선생님이. 사람의 지배가 아닌 즉 사람이 마음대로 지배하는 게 아니라 누가 지배하는 거야 결국에 법치라는 건. 법이 지배하는 거야. 법. 누구도 법의 지배를 받습니까? 대통령도 법의 지배를 받아요. 대통령이라고 하고 싶은 거 다 하는 거 아니야. 법이 정해진 것만 해야 돼. 그지? 내가 대통령이 됐으니까 우리나라 명절을 바꿀 거야. 설날을 막 바꿀 수 있어요? 없어요. 왜? 그건 법에 안 나와 있거든. 대통령의 권한도 법에 다 나와 있어요. 자, 그러면 이렇게 법을 만들어 놓고 법에 따라 통치하는 의의가 뭐냐? 의의가 뭐냐? 자, 법을 가지고 무엇을 제한하냐면 국민의 자유와 권리만 제한하는 게 아니라 모두 제한하는 국가 권력을 제한해요. 법이. 그래서 국가 권력이 마음대로 못하게 하는 겁니다. 계속 말하지만 국가와 개인이 있을 때 누가 더 강력하냐면 국가가 훨씬 더 강력해. 왜? 국가는 무력을 갖고 있어. 군대도 갖고 있고 경찰도 갖고 있고. 하지만 개인은 우리는 총기 소유도 못 하잖아요. 그럼 개인은 힘이 없어요. 그러면 법은 항상 약자를 지키는 게 있지만 머릿속에 법이라는 건 강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만드는 게 아니에요. 약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만드는 게 법입니다. 그러면 이 법이라는 게 국민들, 개개인들과 국가가 있을 때 누구를 제한해야 돼? 강자인 국가 권력을 제한해야 돼. 누구를 보호하기 위해서? 개인을 보호하기 위해서. 알겠어요? 그래서 여기 나왔잖아요. 국가 권력을 제한하고 통제하는 동시에 이것만 하는 게 아니라 법치는 또 국가가 권력을 행사할 수 있는 정당성을 확보한다. 이 표현 되게 중요해. 그럼 이게 무슨 말이에요? 권력 행사의 정당성을 확보한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자, 선생님, 니네가 친구들 5명이 있었어? 친구들 5명이 모임을 만들었는데 맨날 중구난방에서 니네가 정했어요. 우리 한 명 회장을 정하고 우리가 회장을 민주적으로 투표해서 뽑고 그 회장이 약속 시간을 정하고 우리가 회장의 말을 듣자. 오케이? 그랬을 때 그 회장을 뽑은 거. 그 회장의 약속 시간도 회장 마음대로 정하고 회장이 어떤 벌칙 정해요. 근데 그렇게 하라고 한 게 누굽니까? 회원들이지. 회원들이 뽑은 거잖아요. 그럼 그 회장의 권한은 어디서 오는 겁니까? 권력은. 회원들의 동의에서 오는 거예요. 그랬을 때 그 회장은 정당한 회장이지. 근데 어느 날 그 회장 말고 다른 애가 야, 나 기분 나빠. 내가 할래. 근데 친구들은 걔를 안 뽑았어. 근데 지 맘대로 해. 걔는 뭐가 없는 겁니까? 정당성이 없는 거예요. 즉 이 말이 국가가 국민들을 통치할 수 있는 건 국민들이 국가에게 넌 그렇게 해도 된다고. 오케이? 여기 나왔잖아. 최고의 법은 누가 정한다고 그랬어? 국민들이 찬성과 반대로 정하는 거야. 법에 힘을 준 것도 누구고? 국민들이고. 그 법에 따라 만들어진 국가 권력은 당연히 국민들이 동의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권력의 정당성을 확보한다. 즉, 그 법에 따라 통치하면 법 자체가 뭘 갖고 있는 겁니까? 국민의 동의와 취재를 갖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국민들이 찬성해야지만 그 헌법이 통과되거든요. 그리고 국민들이 뽑은 대표가 뭘 만드니까요. 법률을 만드니까요. 그러면 자 이렇게 생각해봐. 여기 쓰지 말고 국민이 법을 만들고 그 법에 따라 국가 권력을 정하는 거니까 결과적으로 국가 권력은 누가 준 거란 얘기야? 국민이 준 거란 얘기야. 그러니까 어떻지? 정당하지. 정당한 거야. 오케이? 네. 자, 여기까지 설명을 했어요. 그러면 법치는 이런 거군요. 선생님, 법치주의라는 건 국민의 동의와 지지가 있고 정당성이 있는 거네. 오케이. 그런데 이 법치주의를 여기까지만 하면 이건 뭐 초등학교 수준이고요. 우리는 정치라는 전공 과목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이제 법치주의를 나눌 때 무슨 법치주의와 무슨 법치주의, 형식적 법치주의와 실질적 법치주의를 딱 보면 이제 이 앞에 법치주의 앞에 형식과 실질이 붙으면 당연히 뭐가 더 좋아? 얘가 더 좋은 겁니다. 실질적 법치주의가. 형식적 법치주의라는 건 나쁘다는 얘기보다 이게 나쁠 수도 있어요. 이 말이 뭐냐면 형식적 법치주의는 법의 내용은 정의롭든 정의롭지 않든 상관하지 않는 거야. 그냥 법을 만들고 법에 따라 통치하는 거야. 예를 들어 말도 안 되는 법을 생각해보자. 실제로 우리나라에 있었던 법이에요. 대한민국에. 남자의 머리는 귀에서 3cm를 넘어가면 안 된다. 법이 있었어요. 그래서 경찰들이 자를 가지고 남자 머리를 들고 다녔어요. 그래서 남자가 머리가 한 단발 정도 되면 가위로 다 잘랐어요. 법으로 남자는 단발 머리를 못하게, 단발 이상으로 길 수 없는데 장발을 못하는 거야. 그 다음에 여성의 치마 길이도 정해져 있었어요. 허벅지에서 몇 cm 이상이 돼야 됩니다. 무릎 위로 얼마큼 5cm, 6cm 이상 올라가면 법에 걸렸어요. 그래서 역시 경찰들이 자를 가지고 다니면서 짧은 스커트를 입은 여성의 치마 길이를 쟀어요. 아니 국가는 개인의 머리 길이와 스커트의 길이까지 정했던 시절이 있어요. 어때요? 법의 내용이 정의롭습니까? 아니죠. 하지만 어땠어? 그거 법치주의 맞잖아. 그런 법을 정해놓고 법에 따라서 치마 길이가 짧으면 감옥에 가고 구치소에 갔어요. 막 유치장에 갔습니다. 남자는 머리를 잘리고 벌금 물고 그랬어요. 즉 형식적 법치주의란 법의 내용은 정의롭든 정의롭지 않든 상관없이 그냥 법을 만들고 그 법에 따라 통치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법의 내용이 정의롭냐 정의롭지 않느냐가 고려되지 않는 거예요. 그런 문제 때문에 나온 게 뭐야? 실질적 법치주의야. 실질적 법치주의는 법을 만들어 통치하되 법의 내용까지도 어때야 돼? 정의로워야 한다는 뜻입니다. 오케이? 그럼 보세요. 형식적 법치주의. 국가 권력 행사가 법률이 정하는 절차와 형식에 적합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그래, 여기 봐봐. 나쁜 말 없어, 여기. 국가는 어떻게 해야 되는데? 법률이 정하는 절차와 형식에 따라 이루어져야 한다. 나쁜 말 없지? 근데 빠진 말이 있다고. 빠진 말이 있다고. 형식적 법치주의 나쁘다고 말하면 안 돼요. 빠진 게 있는 거지. 법률에 따라, 중요한 단어는 국가가 법률에 따라 한다. 근데 그 뭐가 빠졌냐? 이 법률의 내용이 어때야 한다는 규정이 빠진 거야. 알겠어? 자, 의회가 적법한 절차를 거쳐, 당연히 의회도 절차를 잘 거쳐서 법을 만들고 그 법에 따라 통치가 이루어지면 여기 나오잖아. 제일 중요한 부분 줄쳐요. 적법한 절차만 따르면 이거야, 이거. 이게 문제였어요. 법의 목적이나 내용은 문제 삼지 않았다는 거죠. 이게 문제였던 거죠. 죄송합니다. 살겠습니다. 아까 전부터 땀이 삐질삐질해서 죽는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뭔가 오해하면 안 되는 게 잠깐만 이거 지금 내가 안 끄고 지금까지 얘기한 겁니까? 그래서 형식적 법치주의가 나쁘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형식적 법치주의는 법의 목적이나 내용을 문제 삼지 않는다는 말이 있어. 그러면 법의 목적이나 내용을 문제 삼지 않으면 법의 내용이 정의로울 수도 있어요. 하지만 함정이 있지. 정의롭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야. 그 모든 걸 다 포함하고 있는 게 형식적 법치주의입니다. 그래서 겉으로 보기에 외형상이라는 건 겉으로 본다는 얘기야. 외형상으로는 즉 겉으로 보기에는 통치의 합법성을 갖춘 것처럼 보이지만 뭐가 형식적 법치주의가 통치의 합법성을 갖춘 것처럼 보이지만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지 못하기 때문에 왜 보장하지 못합니까? 법의 내용이 정의롭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법의 내용적인 측면에서 자, 이거 나오죠. 줄쳐요. 이게 한계입니다. 형식적 법치주의 한계. 법의 내용적인 측면에서 정당성이 부족한 법치주의다. 결여된 법치주의다. 부족한 법치주의다. 그래서 가장 대표적으로 문제가 됐었던 형식적 법치주의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아까 선생님이 우리나라에도 이런 법이 있었잖아. 그게 언제였냐면 박정희 시대예요. 박정희 시대의 법입니다. 박정희 시대 때 만들어진 대표적인 법 중에 유신헌법이라는 게 있어. 정말 기도 안 차는 헌법인데. 박정희 시대 때 만들어진 유신헌법을 보면 대통령이 원하면 국회를 해산시킬 수 있었어요. 이 법. 국민이 뽑은 대표기관인 국회를 대통령이 해산시키고요. 더 기가 막힌 건 국회의원은 원래 국민들이 뽑잖아요. 근데 유신헌법에서는요. 국회의원의 3분의 1을 대통령이 임명해요. 하물며. 게다가 대통령은 국민들이 뽑지 않아요. 누가 뽑아요? 대통령이 지명한 사람들이 다시 대통령을 뽑아요. 이게 뭡니까? 자, 대통령의 청년실체 국민회의의 회원들을 지원하고 지정하고 그 사람들이 다시 대통령을 뽑는데 당시 대통령 후보는 한 명이에요. 누구? 박정희. 체육관에서 청일주치 국민회의라는 회의 회원들이 참석하고 후보 박정희 혼자 나오고 대통령 선거를 손을 들어서 합니다. 박정희 후보를 대통령으로 뽑는데 반대하는 사람. 누가 손을 들겠어요? 대통령이 지명한 사람들인데. 그러면 찬성하는 사람. 손 들겠죠? 박수. 대통령 당선. 이게 우리나라 박정희 시대였습니다. 그러면 분명히 박정희 시대도 헌법이 있었어요. 그치? 그러면 헌법이 있었기 때문에 박정희 시대 때도 법치주의 국가 맞습니까? 맞아. 근데 무슨 법치주의인 거야? 형식적 법치주의인 거야. 왜? 법은 있었지만 법의 내용이 정의롭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대표적인 거고요. 그 다음에 2차 세계대전 당시 2차 세계대전을 일으켰던 독일의 히틀러. 자, 히틀러가 만든 법은 수권법이라는 게 있었는데 얘도 역시 뭐 장난 아닙니다. 히틀러 시대의 수권법. 수권법을 보면 민족을 구별해서 유태민족은 사형시켰잖아요. 자, 법에 따라 맞아. 법을 정했잖아, 그치? 그러니까 유태인이 아니면 안 죽인 거야. 근데 유태인은 죽이는 거야. 법에 따랐다고. 그냥 자기네 마음대로 너는 예쁘니까 죽고 넌 안 예쁘니까 죽고 막 이런 게 아니고 법을 만들었어. 근데 법의 내용이 어떻습니까? 유태인이라는 이유로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 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유태인들이 나치시대에 끌려가서 죽었죠. 그게 히틀러의 수권법이야. 그러면 이런 걸 보면서 와, 형식적 문제주의는 진짜 문제가 있을 수 있겠구나. 그래서 나온 게 뭐란 얘기입니까? 형식적 법치주의의 한계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나온 게 바로 이 실질적 법치주의고요. 대부분의 민주주의 국가들, 그 나라가 민주주의 국가라고 말할 수 있다면 그 나라는 그냥 법치주의가 아니라 무슨 법치주의여야 한다? 실질적 법치주의가 돼야 됩니다. 실질적 법치주의에서 가장 핵심적인 내용은 역시 뭡니까? 법을 만들고 법에 따라 통치하는 건 좋은데 단 법률의 목적과 내용도 어때야 된다? 정의로워야 한다. 법률의 목적과 내용도 여기 헌법 이념에 합쳐야 한다는 얘기는 그냥 쉬운 말로 정의로워야 한다는 얘기예요. 물론 법을 만드는 모두 절차도 합법적이어야 돼. 이 말이 뭐냐면 자, 법을 만들 때 우리나라도 국회가 법률을 만들 때 혹은 헌법을 만들 때 절차가 있어요. 제일 먼저 헌법을 고치자 이러면 국회를 통과해야 되고 국회를 통과할 때도 국회의원의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되고 국회를 통과하면 다시 이런 식으로 헌법이 바뀐다는 그 내용을 대통령에 공고해야 되고 공고하는 동안에 국민들이 투표해야 돼. 이렇게 절차에 따라서 법을 만들어야 돼. 형식적 법치주의도 절차는 지킨다 여기 보시면 나오죠. 형식적 법치주의도 적법한 절차는 지키는데 얘는 절차만 지킨다는 게 문제였고 실질적 법치주의는 절차도 지키고 법의 내용도 어떻다? 정의로워야 한다. 두 가지를 모두 만족시켜야 된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어떻게 시험에 나오겠어? 형식적 법치주의와 실질적 법치주의의 공통점은 뭐야? 둘 다 합법적인 절차를 통해서 법을 만든다야. 그건 공통점이야. 하지만 차이점은 실질적 법치주의는 플러스 절차를 따라서 법도 만들고 또한 법의 내용도 정해놓고
오케이? 자, 그래서 실질적 법치주의를 보시면 법의 지배 그 자체가 목적인 이 편 잡아봐. 우리가 원하는 건 법을 만들고 법에 따라 통치하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우리의 목적은 그럼 잡아봐. 진짜 목적은 법을 만들어 법에 따라 통치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 진짜 목적은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는 게 목적이잖아. 선생님이 아마 정치 첫 시간에 얘기했을 거야. 민주주의 모든 제도는 다 뭘 위한 거야? 목적은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는 거예요. 근데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려고 보니까 사람 마음대로 다스리는 인치보다 뭐가 더 좋은 거야? 법치가 더 좋은 거였어. 근데 형식적 법치주의는 법치 그 자체가 목적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국민의 자유와 권리는 상관하지 않고 그냥 법을 만들어 통치하는 거. 그건 잘못된 거야. 목적은 법에 의해서 통치하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목적은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여기 나오잖아. 법의 지배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는 게 그게 목적이기 때문에 그냥 법치주의 갖고는 안 된다는 얘기야. 실질적 법치주의야 실질적인 법치주의가 돼야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는 게 목적이라는 얘기야. 그럼 바꿔면 하면 어떻게 처음에 나오겠어? 이렇게 나와. 형식적 법치주의는 이게 목적이 돼버려요. 법을 만들어 법으로 지배하는 게 목적이 돼버려요. 법치는 수단이야. 도구. 뭘 위한 도구?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도구가 돼야지 법치 자체가 목적이 되면 안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중요해. 그래서 우리가 형식적 법치주의와 실질적 법치주의의 내용을 봤고요. 그럼 이 아래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는 어떤 관계가 있는 사실 우리는 이거 하려고 이거 배운 거예요. 법치주의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우리가 배우려는 이 민주주의와 법치주의가 무슨 관계가 있기 때문에 법치주의를 배웠느냐 보면 민주주의라는 건 우리가 앞에서 민주주의 뜻을 설명했지. 민주주의의 뜻은 국민이 권력을 가지고 국민이 국민을 다스리는 거예요. 그게 진짜 민주주의의 뜻입니다. 국민이 스스로를 통치하는 거. 왜? 그래야지 국민의 자유와 권리가 제일 잘 보장될 테니까. 여기 보면 그러면 민주주의는 국민이 국민을 다스린다는 얘기는 그 안에 어떤 생각이냐면 생각해봐요. 다스릴 수 있다는 얘기는 능력이 있다는 얘기거든요. 능력 없으면 사람을 못 다스려요. 그 능력이 뭐 어떤 능력이든. 그러면 민주주의가 굉장히 기발하고 발칙한 게 뭐냐면 모든 국민이 국민을 다스린다? 그 얘기는 모든 국민에게 능력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인간을 믿어요. 민주주의는. 왜 인간을 믿어요? 이거거든. 기본 사상이. 인간은 인간이기 때문에 뭐하다? 존엄하다. 인간은 인간이기 때문에 존엄해. 그러니까 뭐 할 수 있어? 다스릴 수 있어. 단지 이유는 하나야. 뭐 많이 배웠냐, 적게 배웠냐, 머리가 좋으냐, 머리가 나쁘냐, 인종이 황인종이냐, 흑인종이냐, 어느 나라 사람이냐, 국적이 뭐냐, 여성이냐, 남성이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단지 인간이란 이유만으로 인간은 누구나 다 존엄하기 때문에 누구나 다 능력이 있고 누구나 다 통치할 수 있다. 이게 민주주의예요. 혁명적인 생각입니다. 인간의 존엄성 바탕에서 모든 사람이 사람이란 이유만으로 평등하게 대우받으며 자유롭게 살아가는 걸 이념으로 한다. 뭐가? 민주주의가. 근데 법치주의는 머릿속에 잊지 말고 법치라고 할 때 제발 이 법치주의라는 말이 떠오르면 머릿속에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뭐냐면 국가 권력을 법 아래로 넣어버려. 법이 통치하는 건 개인이 아니야. 물론 개인도 나중에 통제하는데 그 목적이 뭐냐면 법이 통제하는 주 대상은 국가 권력이야. 국가 권력을 뭐 해야 돼? 통제해야 돼. 그래야 국가 권력을 통제해야 법으로 통제해야 국가 권력이 국민 개개인의 자유를 억압하지 못하기 때문에 국가 작용이 헌법과 법률을 통해 이루어지게 하면서 나오죠. 지금 법이 지금 통제하려고 하는 건 국민 개개인이 아니라 누구라고요? 국가야, 국가. 국가를 통제합니다. 국가를 어디 밑으로 집어넣습니까? 헌법과 법률 밑으로 놓는 거예요. 잊지 마세요. 여기 헌법이 있으면 헌법 밑에 뭐가 있습니까? 국가가 있습니다. 아니? 우리 애들은 뭐 오해하는데 국가가 먼저 있고 헌법이 있는 게 아니라 헌법이 먼저 있고 그 다음에 그 밑에 뭐가 들어가요? 국가가 들어가요. 헌법에 따라 뭘 만드는 겁니까? 국가를 만드는 거야. 국가 만들기 전에 뭐부터 만들어야 돼? 헌법부터 만들어야 돼. 우리나라가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잖아. 이 나라가 자 봐봐. 딴 얘기하자. 1945년에 우리가 해방이 되고요. 1948년에 헌법이 없었기 때문에 헌법을 만들기 위해서 헌법을 누가 만들 거냐면 일단 국민투표를 하지만 일단 헌법의 어떤 내용들을 정하는 건 국회의원들이거든. 그래서 48년에 뭐부터 하냐면
국회의원 선거부터 먼저 해. 국회의원 선거. 선생님이 국회의원 선거는 총선이라고 했잖아. 총선을 먼저 해요. 총선을 해서 총선에서 뽑힌 국회의원들이 헌법을 만들었어요. 헌법을 제정해. 그리고 헌법에 따라 뭐가 되는 겁니까? 대한민국 정부가 나와. 대한민국 정부가 탄생해. 이게 순서야. 즉, 대한민국 정부가 먼저 나오는 게 아니고 뭐가 먼저 나와? 헌법이 먼저 나와. 헌법에서 뭐라고 정해? 헌법 안에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정부 형태를 정해버려요. 정치 형태를 정해버려요. 그러니까 국가 밑에 헌법이 아니야. 개념을 완전히 바꾸세요. 헌법이 위에 있고 그 밑에 뭐가 있다고? 국가가 있습니다. 즉 헌법, 법이 통제하는 건 뭐다? 국가 권력이야. 왜? 국가 권력을 통제해야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할 수 있기 때문에. 오케이? 그래서 국가 적용이 헌법과 법률을 통해 이루어지게 함으로써 그래서 뭘 위한 거야?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한다는 얘기야. 즉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서 국가를 헌법과 법률 통제 밑에 두는 겁니다. 그게 무슨 주의라고? 법치주의. 이 순서 써놓으세요. 이거 순서 중요해요. 헌법이 있고 그 다음에 국가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45년에 독립하고요. 45년 독립하고 1948년에 이렇게 해요. 총선하고 국회의원들이 헌법 만들고 그런 다음에 대한민국 정부가 탄생하는 거예요. 순서. 그러면 민주주의는 이런 거고 법치주의는 이런 거라면 도대체 이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는 어떤 관계가 있을까? 서로가 서로를 필요로 하는 관계랍니다. 그걸 우리는 상호 보완적 관계라고 표현해요. 서로가 서로를 필요로 하고요. 또 두 번째로는 법치주의와 민주주의는 긴장과 대립의 관계가 될 수도 있답니다. 왜요? 왜 이렇습니까? 그 아래 나와요. 일단 상호 보완적인 관계라는 얘기는 우리가 민주주의를 실현함에 있어서 법치주의라는 수단을 쓰면 훨씬 더 도움이 돼. 민주주의를 실현할 때 법치주의가. 그리고 또 민주주의라는 거는 이 법치주의라는 틀 안에서 운영됐을 때 제대로 발휘가 된단 말이야. 이게 무슨 말이에요? 쉽게 생각하세요. 그냥 서로가 서로 뭐하다? 필요한 관계예요. 민주주의가 더 큰 개념입니다. 근데 민주주의를 실현할 때 법치주의라는 도구가 도움이 되는 거예요. 도구가. 하지만 진정한 도움이 되는 도구는 어떤 법치주의? 실질적 법치주의. 형식적 법치주의보다는 실질적 법치주의. 그게 훨씬 더 도움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해 한번 넣어봅시다. 선생님이랑 같이. 봐봐. 법치주의는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여할 때, 자, 법치주의는요, 국가도 제한하지만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거나 아니면 국민한테 어떤 의무를 부여할 때, 국민의 대표, 여기서 쳐봐. 국민의 대표는 딱 국민의 대표라고 말하면 첫 번째로 떠오를 건 국회여야 돼, 국회. 계속 말하지만 국회는 국민의 대표기관이야. 국민의 대표하면 뭐가 떠오른다고? 국회. 국회가 떠올라야 돼. 우리는 국회라고 부르고 그냥 입법부죠. 그럼 여기 답이 아까 써준 것들 그대로 봐봐. 국회, 국민의 대표에게 제정된 거. 국회가 만드는 게 뭐라고? 법률. 그래서 답이 법률 되는 거야. 그러면 국민의 기본 권리가 있는데 그거를 제한할 때가 있어요, 국가가. 있어요, 진짜로. 왜? 다른 사람을 죽이면 그 사람의 신체의 자유는 제한돼요. 살인범을 놔두면 안 되잖아요. 제한시킵니다. 다른 사람의 물건을 훔쳤어? 역시 그 사람의 신체의 자유도 제한돼요. 그 다음에 국민에게 의무를 부여해요. 국방의 의무, 납세의 의무 같은 의무를 부여한단 말이야. 근데 그냥 막 부여하면 안 돼. 뭐에 따라서 법률에 근거해서 부여해야지. 다음. 땡땡땡 법치주의는 일단 적법한 절차를 거쳐서 제정되고, 근데 문제는 적법한 절차를 거쳐서 제정된 법이라면 법의 내용은 무엇이든지, 즉 법의 내용이 정의로운지 정의롭지 않은지 살피지 않고 법의 내용이 무엇이든지 정당성을 인정받는 법치주의는 무슨 법치주의입니까? 형식적 법치주의가 되는 거죠. 이 부분이. 법의 내용이 무엇이든지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정의로워야 한다는 얘기가 없기 때문에 형식적 법치주의가 되는 거죠. 다음, 실질적 법치주의는 형식적인 합법성, 이거 연결시켜놔.
적법한 절차를 거쳐 제정된 법, 문구, 이걸 다른 표현으로 뭐라 그래? 형식적 합법성. 같은 표현이야. 그래서 위에서 이런 표현이 나오든 아래 이런 표현이 나오든 같은 표현이니까 알아주셔야 됩니다. 형식적 합법성과 더불어 두 번째, 이것과 더불어 법의 목적이나 내용도 어때야 된다? 무슨 성? 세 글자로? 정당성. 오케이. 법의 목적이나 내용의 정당성도 중요시 여깁니다. 정의로워야 한다를 다른 말로 명사로 고치면 뭐 정당성이 되겠죠. 정당성. 그래서 이 페이지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은요. 형식적 법치주의랑 실질적 법치주의 얘기야. 얘는 다른 단원으로 넘어가기 때문에 7페이지까지 한 다음에 어디를 보냐면 쭉 넘기면요. 몇 페이지가 나오냐면 11페이지가 있어. 그래서 11페이지에서 헌법 얘기 빼고 오케이 1번부터 10번까지 자, 일단 한번 쭉 풀어보고 막히는 부분은 앞에 보면서 풀어볼게요. 선생님이랑 답을 한번 맞춰봐요. 1번 문제부터. 좁은 의미의 정치는 우리 정치 뜻 할 때 제일 처음 했던 건데 좁은 의미의 정치는 국가와 관련된 활동, 즉 정치 권력의 획득 및 유지입니다. 그래서 들어간 건 정치 권력이라고 써도 되고 줄여서 정권이라고 써도 상관없어요. 네 글자로 써도 되고 정치 권력 써도 되고 정권 써도 되고요. 그다음 임금 인상을 둘러싼 노동자와 사용자 합쳐서 노사입니다. 노사 간 갈등 해결 과정을 정치 현상으로 보는 거. 넓은 의미죠. 그죠? 넓은 의미. 넓은 의미의 정치다. 다음, 정치의 가장 중요한 기능은 개인이나 집단 간의 다양한 대립과 갈등을 조정하고 갈등을 해결하는 거. 그래서 갈등을 해결함으로써 뭐가 유지되고 질서가 유지되고 그 다음에 사회 통합이죠. 사회 통합을 실현하는 것을 잡아. 갈등을 해결해서 두 번째 질서를 유지하고 세 번째 그래서 뭐가 사회 통합이 실현되는 것을 이렇게 기억하세요. 갈등을 해결해서 그래서 질서를 유지하고 다시 한번 사회 통합을 실현하는 것. 그게 정치의 뭐다? 가장 중요한 기능이다. 다음, 법은 국가에서 정한 사회 규범으로 도덕이나 관습과 달리 법의 특징이잖아. 법은 도덕 관습과 달리 가장 중요한 특징이 바로 강제성이죠. 강제성, 강제력 혹은 강제성, 강제력이 있어서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뭐 할 수 있다? 제재할 수 있다. 다음, 법의 이념 나왔습니다. 법의 이념 중에서 땡땡땡은 정의가 법을 통해 실현될 수 있도록 방향을 설정해주는 기준이 된다. 여기 좋잖아요. 이거 법의 이념을 우리가 외워야 됩니다. 법의 이념은 세 개고요. 법의 이념의 정의, 항목적성, 안정성 그 중에서 정의가 법을 통해 실현될 수 있도록 방향을 설정해주는 기준 역할을 하는 법의 이념은 바로 뭐야? 항목적성이죠. 항목적성. 항목적성. 이게 법의 방향을 설정해주는 기준 역할을 해주는구나. 이렇게 알아주고. 우리 이것도 했습니다. 법률 불소급의 원칙 들추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시효제도. 이건 뭐야? 법의 이념 세 개 중에서 안정성이지? 법적 안정성. 법적 안정성. 선생님, 이거 반드시 나와. 법의 이념 몇 개라고요? 세 개. 세 개 중에서 얘는 항목적성, 얘는 법적 안정성입니다. 시효제도 나오면 법적 안정성. 법률 불소급의 원칙이 나와도 법적 안정성. 다음, 고대 그리스어의 민중의 지배. 이게 민주주의죠? 그죠? 민주주의는 민중의 지배라는 단어의 합성어입니다. 다음, 20세기는 현대입니다. 20세기 현대에 들어와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성별, 신분, 재산 등의 여기 붙여봐 제한 없이 어떤 제한 없이 모든 사회 구성원 동그라미 치시고요. 모든 사회 구성원에게 선거권을 부여하는 게 바로 뭐다? 보통선거. 단어 꼭 기억해. 보통선거. 모든 사회 구성원에게 제한 없이 선거권을 부여하는 게 보통선거고요. 보통선거는 언제 완성된다? 20세기야. 현대에 들어와서입니다. 그래서 여성도 선거권을 갖게 됐죠. 다음 9번. 국가권력기관의 구성. 자, 국가권력기관, 즉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 그 다음에 권력의 행사.
국민의 자유와 권리 제한 등이 법에 따라 이루어지는 것. 이게 법치주의야. 법치주의. 법치주의. 우리가 오늘 배웠던 주제죠? 법치주의라고 한다. 다음, 그 중에서 실질적 법치주의는 형식적인 합법성. 아까 형식적 합법성의 뜻은 뭐라고? 절차, 적법한 절차에 따라 법이 만들어지는 거. 적법한 절차에 따라 법이 만들어지는 걸 형식적 합법성이라고 부르고, 법의 내용과 목적도 정당해져. 혹은 정에서 괜찮아요. 법의 목적과 내용이 정의에 부합할 것. 이걸 우리는 뭐라고 한다고? 내용의 정당성이라고 표현됩니다. 내용의 정당성, 정의. 자, 한번 다시 맞은 건 맞은 것대로 보시고요. 틀린 거 틀린 것대로 한번 쭉 본 다음에 우리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자, 우리가 지난주에 이제 시민혁명 얘기하면서 시민혁명이 세 개가 있었다고 했지? 영국의 명예혁명, 두 번째가 미국의 독립혁명, 세 번째가 프랑스 대혁명인데 그때마다 문서가 나왔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 영국 명예혁명 때 나왔던 문서가 권리장전, 미국 독립혁명 때 나왔던 게 독립선언문, 그 다음에 프랑스 대혁명 때 나왔던 게 인권선언문인데 여기 보시면 문서 3개가 나와 있습니다. 그럼 선생님 이렇게 문서만 쭉 나오면 이게 어느 혁명 때 나온 어떤 문서인지 어떻게 아는 방법이 있어. 되게 쉬워요. 보세요. 여기 1조, 2조, 3조, 1조, 2조 이렇게 나오는 게 있잖아. 그러면 1조, 2조 이렇게 안 나와놓고 봐봐. 봐봐. 나라는 문서를 한번 보면 나라는 문서를 한번 보면 어떻습니까? 1조, 2조 안 나눠져 있죠. 그냥 한 문장으로 되어 있죠. 이게 독립선언문이야. 알겠어? 미국 독립선언문은 1조, 2조, 3조 이렇게 안 나와 있어, 그냥. 쭉 나와 있어. 뭐 한 문장으로. 오케이? 그럼 선생님, 이제 권리장전과 프랑스 인권선언문은 1조, 2조 나눠져 있지, 두 개가. 그치? 근데 어떻게 나눠요? 여기 봐. 왕 나오지. 왕 나오면 무조건 권리장전이에요. 프랑스는 왕이 없거든요. 어때? 너무 구별하기 쉽지? 자, 1조, 2조, 3조 나눠져 있는데 국왕이 나온다. 뭐라고? 권리장전. 1조, 2조, 3조, 4조 나눠져 있는데 왕이 안 나온다. 인권선언문. 1조, 2조, 3조, 4조 안 나눠 있고 한 문장으로 되어 있다. 뭐야? 독립선언문. 됐죠? 구별이 너무 쉬워. 이건 완벽하게 구별됩니다. 그래서 이거 고민하지 마세요. 국왕 나왔으면 영국 거구나. 자, 보세요. 보면 영국의 권리장전은 잠깐 설명했듯이 왕의 권한을 제한하는 거야. 권리장전은. 왕이 마음대로 못하게 하는 게 권리장전의 목적이야. 그럼 왕이 마음대로 못하고 누구의 말을 들으라고? 의회. 알겠어? 어. 그게 권리장전이야. 독립선언문 한번 볼게요. 독립선언문은 되게 중요한 문서인데 독립선언서에서 뭐라고 나옵니까? 모든 사람이 평등하게 태어났다? 이게 천부인권이에요.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하늘로부터 권리를 부여받았다. 천부인권? 여기서 하늘이요? 하늘은 몇 개 양도할 수 없는 권리. 자, 나왔지? 양도할 수 없다고. 줄 수 없다고. 주권자에게. 왕에게. 양도할 수 없는 권리를 부여했으며 그 중에 주쳐요. 생명과 자유와 행복의 추구가 있다. 그럼 생명과 자유와 행복의 추구는 뭐겠니? 이건 자연권이야. 자연이 주는 권리란 얘기야. 자연권 사상. 그리고 봐봐요. 이러한 권리, 이런 것을 확보하기 위해서 국민이 정부를 만들었던 거라는 게 바로 뭔데? 이게 사회계약서잖아. 국가는 국민들의 계약에 의해서 뭐 했구나? 만들어졌구나. 사회계약서. 여기 모든 사람은 평등하게 태어났다고 써. 이거 천부인권 사상. 여기는 천부인권 사상. 이거는 자연권 사상. 여기는 사회계약설. 자, 여기 봐요. 그 다음. 정부의 정당한 권력은 정부의 권력은 어디서 나왔지? 인민의 동의잖아. 국민으로부터 나왔다는 얘기야. 국민주권설이죠. 주권이 누구한테 있다? 국민한테 있다. 국민주권설. 유리하고 있다. 어떤 정부이든 이 목적을 파기할 때는, 그 다음 훑어봐요. 언제든지 정부를 개혁하거나 폐지할 수 있다. 즉, 정부가 국민을 위하지 않으면 없앨 수 있다. 이게 뭡니까? 저항권이죠. 이게 로크의 저항권이에요. 우리 아까 사회계약서 처음 배웠잖아요. 이 로크의 저항권이 미국 독립선언서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폐지할 수 있다는 거. 인민의 안전과 행복을 가장 효과적으로 가져올 수 있는 새로운 정부를 조직하는 거. 이거 다 저항권이에요.
새로운 정부, 그 정부를 폐지하고 새로운 정부를 조직하는 것은 인민의 권리다. 저항권이죠. 그럼 지금 몇 개나 나와 있습니까? 독립선언서 이 짧은 문장 안에 중요한 사상들이 다 들어있어요. 천부 인권 사상, 자연권 사상, 사회계약설, 국민주권설, 로크의 저항권 다 나와 있죠. 자, 프랑스 인권선언도 볼게요. 얘도 뭐 나오니? 얘도 국민주권설 나와 있지, 그치? 주권은 국민에게 있다, 그죠? 그 다음에 1조도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자유롭다 이게 뭔데? 이게 천부인권설이잖아. 똑같잖아. 모든 사람은 평등하게 태어났다와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자유롭고 평등하다는 얘기는 둘 다 천부인권설을 말하는 거야. 또 모든 정치적 결사의 목적은 인간의 자연적이고 소멸될 수 없는 권리. 주셔봐요. 인간의 자연적이고 소멸될 수 없는 권리가 뭔데? 이게 자연권이야. 얘도 자연권 들어있어요. 그러면 그 자연권은 뭐야? 자유, 재산, 안전, 그리고 압제에 대한 뭐 있습니까? 얘도 역시 로크에 뭐 들어있습니까? 저항권 들어있죠. 얘도 로크에 저항권이 들어있습니다. 프랑스 인권선언에. 그래서 이런 문서들을 보면서 각각 어떤 사상들이 들어있는지 보시면 돼요. 읽어보면. 그 다음에 실질적 법치주의 얘기가 나와 있어. 자, 이거 한번 볼게. 실질적 법치주의를 구현하기 위한 자, 이건 우리가 아직 안 배웠는데 나중에 배울 거예요. 선생님이 오늘 뭘 썼냐면 법에서 가장 높은 게 헌법이고 헌법 밑에 법률이 있다 그랬어. 그럼 이 말 봐봐. 자, 법률. 국회가 만든 법률이 이건 헌법이에요. 헌법에 위반되는지 위반되지 않는지를 심판하는 게 위헌법률 심판제도입니다. 다시. 국회가 만든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냐 위반되지 않느냐를 심판하는 거야. 그게 위헌법률 심판이야. 그럼 심판을 해서 두 개의 결과가 나오겠지. 국회가 만든 이 법률은 헌법에 위반된다. 즉 위헌이라는 판결이 나올 수 있고 아니야. 이 법률은 헌법에 위반되지 않아. 헌법에 합치되는데 그게 합헌이야. 즉 위헌 판결이 나올 수 있고 헌법에 위반된다는 판결이 나올 수 있고 헌법에 합치된다는 합헌 판결이 나올 수 있어. 그럼 위헌 판결이 나오면 어떻게 해야 돼? 그 법률은 고쳐야지. 개정해야 돼. 고쳐야 돼. 법률이 어긋나니까. 하지만 합헌 판결이 나오면 그 법률은 고칠 필요 없어요. 그대로 그 법률은 유지되겠죠. 유지되겠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 내용, 밑에 있는 내용이 위헌 판결이 났는지 합헌 판결이 났는지 같이 한번 볼게. 자, 가봐봐.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10조야. 누구든지 해가 뜨기 전이나 해가 진 후에는 오개라는 건 건물 바깥이야. 건물 바깥에서, 즉 야외야, 야외. 야외 집회 또는 시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에? 우리가 봐도 좀 문제 있지 않아요? 아니 해가 뜨기 전에 이게 밤에 그럼 이 말은 뭐야? 해가 뜨는 야간에는 집회를 하면 안 된다는 뜻이거든. 다만 집회의 성격상 부득이하여 주최자가 질서 유지인을 두고 미리 신고한 경우에는 관할 경찰서장은 이 야간 집회를 허용할 수 있다 이런 얘기인데 그 밑에 말을 볼게요. 법원이 야간 집회 금지가 위헌이라며 자 법원이 이 야간 금지 이 법률 집회 및 시위에 관한 이 법률은 위헌 헌법에 위반된다면서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 심판을 신청했답니다. 근데 박목판사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10조가 집회의 사전 허가제를 금지하고 있는 헌법 조항에 배치된다고 주장했다. 아, 헌법에는 뭐가 나와 있대요? 집회의 사전 허가제, 집회는 누구나 할 수 있는 건데 집회를 하기 전에 허가를 받아야 되는 건 금지하고 있는데 지금 이 법률 보면 야간에 집회를 하려면 미리 신고하라고 했지. 그러니까 어때? 이 법률은 집회의 사전 허가제에 어긋나잖아. 무슨 말 알겠어? 그래서 마지막에. 그래서 헌법재판소는 야간 5개 집회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부득이한 경우 관할 경찰서장의 허가를 받도록 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10조는 마지막에 뭐랬어요? 헌법에 어긋난다. 즉 위헌.
헌법에 어긋난다고 결정했네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이 법률 제10조는 개정돼야 됩니다. 고쳐야 되는 거예요. 알겠어요? 오케이. 여기 봐. 우리 헌법 제21조 2항에서는 언론 출판에 대한 허가나 검열, 집회 결사에 대한 허가는 인정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니까 헌법에 이렇게 나와 있다고요. 집회를 허가하는 게 아니라 하고 싶으면 하라는 얘기야. 헌법에. 그렇다면 야간 5개 집회나 시위를 원칙적으로 못하게 하고 부득이한 경우 관할 경찰서장이 허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가해 법률 조항이 위헌인가가 논란이 될 수 있다. 이에 대해 나다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우리나라 헌법재판소는 해당 법률 조항이 실질적으로 집회의 자유를 박탈하여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함으로 헌법에 위배된다고 결정을 내렸어요. 이처럼 우리 헌법은 법률에 대한 위헌 법률 심판 제청이 있을 경우에 헌법재판소가 법률의 위헌 여부를 판단하고 있는데 이런 위헌 법률 심판 제도가 중요한 건 이 얘기야. 지금 하고 싶은 거 맨 마지막 줄이야. 이런 위헌 법률 심판 제도를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실현하는 거야? 오케이. 실질적 법치주의를 실현하는 위해서다. 마지막에 이 내용을 기억하세요. 우리가 배운 건 위헌 법률 심판은 맨 뒤에 배워야 나중에 2학기 때 아니면 2학기 때 기말고사 때 배울 텐데 지금 중요한 건 우리가 실질적 법치주의를 배웠잖아. 그치? 그럼 대한민국 우리나라는 실질적 법치주의를 실현하기 위해서 뭐 하고 있니? 어떤 걸 실현하고 있니? 우리는 위헌 법률 심판 제도 같은 것들을 도입하고 있어. 이게 왜 하는 거니? 실질적 법치주의를 실현하는 거고. 즉 국회가 만든 이 법률이 이 법률의 내용이 정의롭지 않아. 분명히 헌법에서는 집회의 자유가 있다고 말했는데 이 법률을 읽어보면 먼저 허가를 받으라고 나와 있잖아. 이거는 법의 내용이 정의롭지 않아. 그러니까 개정해야 돼. 라고 누가 판단했습니까, 지금? 헌법재판소가 판단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제도가 나오잖아? 위헌법률 심판제도 얘기가 나오면 이거 뭘 실현하기 위한 방법이다? 실질적 법치주의를 실현하기 위한 방법이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오케이? 자, 그래서 자, 봐봐요.